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이 지난 17일 실종된 지 벌써 나흘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구조당국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8시부터 시작한 수색 작업을 오후 4시쯤 중단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추가 눈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재개할 예정인데 현지 날씨가 변수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빠른 수색을 위해서 헬기를 비롯한 가용 수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이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이번 총선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어서 5.18 광주 민주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을 모두 남겨달라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냈습니다. 당사자들도 이미 대검에 부서 이동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실시할 검찰 후속 인사에서 이 같은 의견들을 반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부터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적 보증이 이미 차단된 데 이어서 민간 보증인 SGI 서울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도 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하루 만에 17명 늘었습니다. 홍콩 언론은 광둥성 선전과 상하이에서도 3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바이러스가 더욱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과 현지인 가이드 2명이 눈사태에 휩쓸리면서 실종된 지 오늘로 벌써 나흘째입니다. 어제도 사고 지점 부근에서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가 눈사태까지 발생해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됐고 오늘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가족과 온 국민이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산악 구조 경험이 많은 인력이 구조팀에 추가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헬기를 포함해서 수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현장 상황 먼저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사고 지점에서 추가 눈사태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쯤입니다. 현지 구조대가 긴급 대피했고 수색도 1시간 뒤인 오후 4시쯤 결국 중단됐습니다. 앞서 네팔 당국은 오전 8시부터 현지 주민과 구조 경험이 많은 경찰 전문 인력 등 30여 명을 투입해 수색대를 꾸리고 헬기를 띄우는 등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지역에는 지금도 4에서 5m에 이르는 눈이 쌓여 있는 데다가 오후 4시면 날이 어두워져 수색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수색에 나설 예정인데 현지 날씨가 변수입니다. 박영식 주 네팔 대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현장 인근 도시인 포카라에 도착해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 네팔 대사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 대응팀을 추가로 네팔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또 헬기 등 가용 수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7일에 찍힌 현지 영상에는 안나푸르나 골짜기 사이로 눈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코스가 아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눈사태가 발생하는 곳이라고 산악인들은 설명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교사들이 사고를 당한 지점은 안나푸르나 지역 해발 3,200m 인근의 데우랄리 지역과 히말라야 로지 사이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전 사고 지점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구간에 골짜기 사이로 눈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같은 곳에서 오후에 찍은 영상은 눈이 흘러내리면서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산악인들은 해당 지역이 눈이 오면 눈사태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눈 내릴 때마다 산사태가 내려요. 계곡이 아니었으면 셀파들이 코스를 내고 갈 수 있는. 보통 기온이 오르는 오후에 눈이 녹으면서 눈사태가 생기는데 이번엔 오전에 눈사태가 나면서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안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출발할 수 있겠지요. 산사태 오전에 일어난 바람에
지금 사고를 일어나게 된 것이고 사고 당일 전남 지역 교사 20여 명도 같은 코스를 오르려고 했지만 눈사태 흔적을 보고 발길을 돌렸고 사고를 피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눈사태가 여러 군데 나서 일정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안돼. 아쉽지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실종자들과 함께 네팔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어제 새벽 귀국한 다른 교사들은 사고 당일의 날씨가 좋아서 전혀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맨 사람들이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충남교육청이 네팔에 파견한 해외교육 봉사단입니다. 교육청은 당초 39명에 달하는 3개 팀을 보냈는데 3팀에서 사고를 당했고 귀국한 교사들은 2팀 소속입니다. 이들은 함께 교육봉사를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동료들 소식을 접한 뒤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 소식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저기기 때문에 눈사태가 날이라고 예상을 1도 못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 충격에 빠져서 귀국한 교사들도 미리 사고가 났던 트레킹 코스를 다녀왔던 터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사고 구간은 어린이들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코스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애들을 데리고 올 정도로 그냥 평범한 우리 그냥 트레킹 길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들이 거기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날이라고는 몰랐지. 네팔로 떠나기 전 교육청에서 사전 교육도 함께 받으며 얼굴을 익힌 사이여서 사고 소식에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받고 연수를 받았죠.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충격이고요. 충남교육청 비상대책본부는 추가로 전문 상담교사 등 현장 지원단과 실종자 가족 등 10명을 네팔 현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자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1년 4개월 만에 어제 귀국했습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15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엇갈렸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4개월 만에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는 먼저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었던 자신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사과와 함께 정계 복귀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정치 현장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번 총선엔 출마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설 수도 또 다른 제3지대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여권이 진영 논리로 배제의 정치를 했고 야권은 반사 이익에만 의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야도 안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자산과 미천이 다 드러났기에 국민의당 창당 때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함께 몸담았던 대한신당 의원들은 금의 환영이 아닌 돌아온 탕자라며 실패한 정치인의 귀국에 관심을 쏟는 상황이 뜨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합류에 관심 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은 예상한 반응이라면서도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며 더 두고 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4.15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80여일. 안 전 대표가 야권발 정계 개편 논의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영입 인재를 발표하는 등 총선 준비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각 당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가운데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TK 지역에서 처음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앞으로 관심과 애정, 따끔한 질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폭로자인 이탄희 변호사를, 자유한국당은 정치평론가인 1982년생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를 각각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당은 설 명절을 앞둔 이번 주 공천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총선 출마자들의 서류 신청을 받습니다.
내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하위 평가 20%에 해당되는 현역 의원들에게도 이번 주 중 통보할 방침입니다. 1차로 선정된 전략공천지 15곳에 누구를 공천할지, 또 중진 의원들 가운데 누가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할지 등도 물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야당과 손잡고 셀프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뿌리 깊은 계파 갈등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앞서 한국당 김형우 공천관리위원장은 물갈이를 넘어서 판갈이를 하겠다며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설 전에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을 모두 남겨달라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냈습니다. 당사자들도 이미 대검에 부서 이동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실시할 검찰 후속 인사에서 이 같은 의견들을 반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합니다. 고검장과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내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 연휴 전에 직제 개편과 인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대검찰청 기획관과 과장은 원칙적으로 유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차장검사급인 기획관과 부장검사급인 과장들을 대검에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윤 총장과 일선 검찰청을 매개하는 실무진입니다. 앞서 이들 모두 부서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사 의견을 각자 대검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발령난 뒤 반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체제 안정성을 위해 남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반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검 참모진에 이어 실무진까지 대거 교체되면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게 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북한의 외교 라인에 변화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외무상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냉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선건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라는 건데요. 주로 대남 관계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외교 분야 경력은 없는 인물입니다. 평양에서 이번 주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관장 행사 전후로 후임이 누구인지 공식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노동신문이 공개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단체 사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북한의 권력 실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북한의 외교수장이자 대미 전략을 총괄해온 이용호 외무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용호 외무상이 교체됐고 새 외무상으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 출신인 이 위원장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측 단장을 맡는 등 주로 대남 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신임 외무상을 발표하진 않은 만큼 통일부 관계자도 인사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 부위원장 자리도 대폭 교체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부위원장 12명 중 5명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용호 외무상과 함께 대표적 대미 라인으로 불린 이수용 노동당 국제부장 자리는 김형준 러시아 대사로, 선전선동을 담당해온 박광호 부장은 이일환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고가의 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든지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주택을 팔든지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세대출로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거죠. 오늘부터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전보다 억 단위로 내린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5억 5천 말하던 건 25억에 해볼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원래 26 불러요. 25억 5천 끊었다가 최근에 25까지도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가격 하락세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 아파트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대형 평수 매물 가격이 고점 대비 3억 원가량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미뤄준 것도 한몫했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 준 것이 1가구 2주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거라 8이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분명히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겐 전세 대출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가 주택을 사려면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 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앞으로 3년 동안 주택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에 대해서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곧 사람들 이동이 많은 명절이어서 지금 비상입니다. 하루 만에 환자가 17명이 들었고 우한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중국 당국은 우한에서의 환자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 폐렴 환자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중국 우한시는 어제 지난 17일 하루 동안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누적 환자는 62명입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퇴원했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6일 새 검사 장비를 도입한 이후 이틀 사이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우한 이외 지역의 의심 환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한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과 가까운 광둥성 선전과 상하이에서 3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The case of SARS is similar to yes, the case in Wuhan. So yeah, I'm quite worried because I've heard that people in Wuhan two people have died in Wuhan. Yeah. 중국의 설이자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둔 시점이어서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춘절을 전후로 한 40일간의 특별 수송 기간에 연인원 약 30억 명이 민족 대이동에 나섭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홍콩 시위 소식도 있습니다. 절반만 직선제로 선출이 되는 입법회의 의원들을 모두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시위였는데 시위대와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입법회 직선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앞서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찰의 최루탄 발사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홍콩 센트럴 차터가든 광장에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시위대는 오는 9월에 있을 입법회 선거에서 완전 직선제 도입을 요구했는데요. 일주일 전 지난 12일 일요일에 시위에서 3만 6천 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어제는 그때보다 4배가 넘는 시위대가 참가한 겁니다. 어제 집회는 평화적으로 시작은 됐지만 경찰이 검문 검색을 통해서 망치와 스패너, 곤봉 등을 소지한 시위대 4명을 체포하면서 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시위대 측이 물병과 벽돌, 페인트 등을 던지며 검문 검색에 격렬하게 항의를 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직선제 요구가 강해진 건 시위대가 직선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11일에 대만에서 반중국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직선제로 선출하는 의원 35명과 또 직능별 대표 35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직능별 대표는 대부분 재계 출신이나 친중파 진영으로 이루어져서 홍콩에서 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막는다라는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불교계에 설 선물을 보냈다가 긴급히 회수를 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불교계와 한국당 등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의 설 선물은 지난주 금요일에 조계종 종단의 대표 스님들에게 배송됐습니다. 모 백화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황 대표의 선물은 상자 안에 포장된 육포였습니다. 대승불교 영향을 받는 조계종에서는 수행자인 스님이 사찰에서 육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데요.
한국당 측에서는 이 조계종에 육포 선물이 전달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당일에 직원을 보내서 해당 선물을 긴급히 회수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다른 곳으로 갈 육포를 잘못 배달됐고 이를 안 뒤에 조계종에 사람을 보내서 직접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회수하면서 조계종 측에 사과드렸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어제 공항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5명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을 만 35세 이하 청년으로 내세우고 당선권 경쟁 명부 가운데 20%, 1번과 2번, 그리고 11번과 12번, 21번 또는 22번을 청년 몫으로 정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당 4.0이 공식 창당했습니다.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현주 의원을 당대표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이 의원은 86세대가 아닌 97세대가 중심이 돼서 정치 전면에 나서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때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에서 매해 하는 혁신력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1위를 했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2위로 내려갔습니다. 연구 집중도, 특허 활동 등에서는 순위가 올라갔는데 제조 부가가치, 생산성 부분에서는 하락했습니다. 1위는 독일이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1조 원을 씁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4차 산업시대 두뇌 역할을 할 반도체 기술을 선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원을 위한 사업 공고가 오늘 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관리 대책을 세웠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이번 설에 역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고속도로나 터미널 등의 기지국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대책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전남 나주시의 한 외국 식료품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3시간 만에 불이 꺼졌는데 목조 한옥 건물이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 해 500명 넘는 소방관이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소방활동 현장에는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항상 배치되고 소방관이 사고를 당했을 때 투입되는 신속 구조팀도 만들어집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정부가 다시 심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6월 심사에서는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재심사에서도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영구 보존됩니다. 고려인 1세대 한글 문학작가인 김기철의 유필 원고를 포함해서 기록물 23권이 국가기록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있었던 그룹퀸의 내한 공연을 4만 5천여 명의 관객들이 즐겼습니다. 유명곡들을 관객들과 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공감을 했고 세상을 떠난 프레디 머큐리가 영상으로 등장해서 공연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린 강원도 인제 빙어축제에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제는 한방눈도 내려서 겨울 축제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해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민생, 경제 챙기기에 정부가 힘써달라는 당부가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1심 심리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려서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정식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서 조 씨가 법정에 나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인천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기질 나쁨 수준 보이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5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와 남부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예상되고요. 광주와 대구는 8도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쌀쌀한 가운데 중강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 목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찾아온 전 부인을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배드파더스에도 등재돼 이 사이트를 고소했던 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선민 기자입니다. 취재하던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어 여성의 비명이 이어지고 카메라는 꺼졌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양육비를 달라고 일터에 찾아온 전 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전 부인은 수년간 A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절대 되고 경찰이 분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병원 앞에서도 2차 폭행이 있었고요. 내가 누구한테 몇 번 당했어. A씨는 이 모습을 촬영하던 한 방송사 기자를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까지 다 뺏어갔어. 핸드폰 영상 모든 걸 다 삭제한 거예요. 기자님들 것도 지우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B씨도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하고 A씨와 B씨를 불러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는 A씨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가죽 가방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주민의 신고로 발생한 지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작업장에 있던 61살 한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건물에 있던 6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출입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 1개동과 컨테이너, 공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철물점이 문을 닫은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무호스 등 불에 잘 타는 공구가 철물점에 많아 불을 완전히 끄는데 4시간 45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식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당시 건물 3층에 있던 주민 3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식당 지붕 쪽 간판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으로 돌아온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와 파장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중도 보수통합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오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했습니다.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뒤 독일과 미국에서 머문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통합 논의에는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고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엇갈렸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이고요.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서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귀국 기자회견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어제 이제 무슨 이제 메시지를 내놓을까가 관심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실용적 중도 정치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게 가장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제 메시지를 낼 때는 낡은 정치 그리고 낡은 기득권을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과연 낡은 정치와 낡은 기득권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점을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뭐 바른미래당이 복귀하는 문제 그리고 보수통합 지금 한국당과 새보수당 그리고 혁통이라고 얘기되는 거기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 신당으로 세력화를 추진할 것인지 이게 대개 이제 세 가지 지점들을 얘기해 왔는데 실용적 중도 정치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일단 독자 세력화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당과 보수당의 그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또 본인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물론 당명을 바꾸고 이런 게 전제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건 아직은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중도로 향하겠다라는 메시지 분명히 했다고 보고 또 하나가 어제 얘기한 20분 중에서 정부 여당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권력의 사유화라든지 그리고 국정 운영에 폭주를 막겠다 이런 얘기했고 또 진영 정치를 배제한다 이런 얘기 뭐 당연히 이건 중도로 가려면 진영 정치 배제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봐서는 어쨌든 안 전 대표는 양대 기득권 정당, 양대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면서 중도 유권자들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려하는 것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제 귀국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적 중도의 어떤 정치의 길을 걷겠다 이 부분이 물론 제일 핵심이겠죠. 근데 전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정당을 창당을 해서 그리고 공천을 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점, 굉장히 촉박돼 있다라는 점을 사실 좀 먼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중도의 입지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이론적으로나 당위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진보 보수 진영으로 이게 완전히 갈린 상태에서 중도라는 입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나름대로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 조금 이 당위론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 여당 쪽에 대한 상당히 강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실용적 중도라는 그러한 것을 해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창당준비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세력과의 제휴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 보수 쪽에서 뭐 이 통합한다 그러는데 그쪽에선 거리를 두겠다라고 얘기한 거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본인이 옛날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통합 쪽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쪽에서 반문연대 같은 것을 만든다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세력화를 하면서 반문연대에 들어가는 방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바른미래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냥 들어가 가지고 손학규 대표하고 같이 뭐를 한 어떤 단판을 짓기보다는 또 나름대로의 정치 세력화를 한 다음에 손학규 대표하고 단판을 짓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낫기 때문에 실용적 중도의 독자 노선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중도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을 그었고요.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는 크게 일단 두 가지로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해서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인데 바른미래당에 복귀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손학규 현 대표의 거취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뭐 연관이 돼 있죠. 네. 근데 만약 손 대표가 계속 대표 자리를 유지하겠다 하면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대표가 누가 되든 안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선대위원장을 한 분은 하고 한 분은 이제 뭐 당 대표를 한다든지 당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이제 의원들 거기 비례대표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비례대표 의원들이고 주로 호남에 기반한 의원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손 대표를 이제
좀 배제하면서 안 전 대표를 이제 같이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그 정당이 추구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새 보수가 나갔으니까 중도라는 가치는 부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얘기한 중도 실용 정치에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아까 보수통합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정당은 공천 문제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안 전 대표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총선 출마 안 한다고 어제 분명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 바른미래당과 큰 무리 없이 어떤 디테일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러한 공약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결국 독자 세력화를 하는데 독자 세력화라는 게 갑자기 뭐 인물들을 어디서 또 모읍니까?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해야죠. 그렇다면 저는 바른미래당 쪽과 하는데 바른미래당에 그대로 복귀해서 지금 당정은 가지고 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복귀해서 그대로 가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독자 세력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그 의원들과 같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와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탈당을 해야 돼요. 네.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제 손학규 대표가 출당을 시켜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 또 이제 선거 뭐 80일 정도 남았는데 의원직이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그러나 또 그분들에게는 또 당장 배지를 달고서 출마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독자 세력화 쪽에 무게를 두는데 바른미래당을 전혀 배제하면서 독자 세력화만 간다.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의 하나의 그 접점 같은 데서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 교수님.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복귀할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전제 조건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른미래당에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호남 쪽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첫 행보가 국립현충원하고 광주 5.18 묘역 참배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이런 행보를 봤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그 호남 지역에서 다시 어떤 자신의 지지 기반 같은 것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기반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당위론적으로 본다면 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기반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는 뭐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호남에서 호응을 해줄 것인가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전 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들어가서 손학규 대표와 단판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미는 뭐냐면 아마 본인은 들어가서 바른미래당을 완전히 바꾸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 측이나 이런 쪽에서 과연 그렇게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네. 봤을 때에는 저는 조금 회의적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고 그게 결론이 안 날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손학규 대표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큰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작은 정치 정파에서의 어떤 그런 또 혼탁한 싸움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사전 정지 작업을 물론 그래서 할 텐데 사전 정지 작업이 잘 안 됐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바른미래당에 가는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뭐 간다 뭐 아니면 가서 어떻게 한다라고 결론 지어서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해서 뭐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게 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제3지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 또 지지자들과 함께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대한신당도 그렇고요. 호남 지역의 반응은 상당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안철수 전 의원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현재 안 전 대표가 호남을 기반으로 중도를 견인해 나가는 건 어려울 거예요. 네. 지난번에 2016년도 선거에서 국민의당을 호남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뭐 중도라는
가치를 공유해서가 아니라 반문 정서라는 그러한 특별한 정치적인 그 공학적인 게 이유가 있었죠. 지금 이제 와서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호남에서도 일부 이제 민주당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주류는 지금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전 총선 때까지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호남의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요, 호남 너무 지역 의식하지 말고 광주 전 참배하러 가는 거는요, 호남을 뭐 정치공학적으로 의식해서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호남이라는 지역은 어쨌든 간에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기 때문에 광주라는 지역이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난번 또 안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촉발했던 지역이 광주였고 2016년도 전 가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전 만약에 안 전 대표가 정말로 총선에 불출마하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회 공정, 안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진영정치 배제하는 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안 전 대표가 정치공학, 선거공학 생각하지 말고 기왕에 왔으니까 중도의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중도, 실용적 중도 정치. 그럼 중도가 뭔가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라. 지금 뭡니까? 민주당도 뭐 기득권화에 따른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이고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도 양대 진영으로 갈라졌고 말이죠.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얼마나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대표가 진영 정치를 배제하겠다. 배제의 정치다, 지금 정치가. 이거가 나쁘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하면 돼요. 한 손을 못 얻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양대 진영, 이른바 거대 정당의 카르텔 체제에 굉장히 피곤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중간 지대가 거의 30% 육박한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다면 이들이 이 새로운 안철수가 과거의 안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선 주자급의 영향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과거처럼 호남 기반이란 이런 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저 사람 뭔가 중도를 지향하는구나를 보여준다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 계속 선거공학적이고 누구하고 합치고 누구하고 뭐 공천 문제 이러면요 완전히 양대 진영에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 중도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옳고 그른 걸 밝혀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낸다면 그건 중도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적당한 기계적 균형을 한다니 이렇게 되면 저는 안철수 전 대표는 설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게 안철수에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국민의당에서 함께했던 대한신당의 의원들, 관계자들 금이 환영이 아니라 안철수 전 의원의 어제 귀국은 돌아온 탕자와 같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하고요. 사죄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신당 안철수 전 의원과 전혀 함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정당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총선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만일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아직도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호남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거 아까 2016년 총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을 때에는 대한신당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신당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지나친 평가가 아니었나 솔직한 얘기로 네. 돌아온 탕자 이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표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결국은 호남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한신당이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의 입지가 지금 이념적으로 중도라는 것도 지금 그다지 탄탄하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탄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신당이요. 웬만큼 영향력이 있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논평은 안 했을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호남 자민련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전 대표와 자기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이미지로 봐가지고 호남 자민련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상당 부분 희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얘기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호남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아닌가.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 작업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 교수님? 그래서 이거야말로 말은 이제 중도 보수 통합 그러는데 네.
공천 지분 이런 문제 때문에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탄핵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고.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얘기 뭐 이제 숱하게 한 얘기입니다만 지난 10월에 유승민 의원이 한 얘기인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는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건 반대를 했건 일단 그거 좀 한켠에 두고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한국당 내 친박 세력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나갔던 바른정당 이 사람들과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고 네. 또 바른정당계는 반대 생각이 있는데 이걸 이제 드러내면 이제 파열음이 생기니까 이걸 적당히 무마하는 것 같은데 그 저변에 어떤 탄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공천 문제, 지분 문제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과 새보수당 그리고 이른바 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같이 합쳐서 혁통이라는 거, 아까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하는데 새보수당은 1대1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당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보수당은 이 합당 과정에서 잘못하면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공천도 잘 못 받고 지분을 뺏긴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1대1 통합으로 가야지 완화부 대문을 전락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보수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탄핵도 불거져 나오고 또 무슨 사소한 문제로 자꾸만 티격태격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새보수당이 쉽게 그렇게 통합에 완전하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도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양쪽이 또 절박하기도 해요. 선거를 앞두고 뭔가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공천 문제, 지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열음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시너지를 내지는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느슨하게 뭔가는 간다. 그러나 완전하게 통합돼가지고 단일대우를 형성하기는 조금 시간이 지금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은 계속해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당대당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차원에서 통합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승민 새 보수당의 보수재건위원장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논의를 한다면 통합 논의가 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외적인 위기, 외부로부터의 위기 들어오는 위기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양쪽에서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든 간에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들고 그렇게 되면 통합이 뭐 두 사람이 만나서 상당히 쉬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기 위한 그 위기감. 저는 사실 이 여론조사를 한번 얘기를 보고 싶은데요. 2016년 1월에 동아일보와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신년 여론조사인데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38.2%,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이 18.9%, 더불어민주당이 16.3%였어요. 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의 격차는 2배가 넘고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야권이라고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지율의 합보다도 새누리당이 더 많이 얻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2016년뿐만이 아니라 2012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그때는. 네. 여당이 그렇게 위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여당은 항상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결과가 다르더라. 자, 그러면 한국당하고 새 보수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야, 우리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은 2016년 당시 민주당, 당시의 야당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위기 아니야. 그때 2배 차이 났었는데 민주당이 이기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우린 그 정도 차이 안 나니까 우리는 더 많이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로 황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만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4.15 총선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
어느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 움직임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자 수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난해는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일을 해야 하는 연령층에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입니다. 배양진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모두 30만 1,000명 늘었습니다. 최악이었던 재작년보다 나아지면서 V자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고용률도 1년 만에 다시 올라 67%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실업 상황도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2013년 이후 지속된 실업률의 상승 흐름도 멈춰섰습니다. 정부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자리 상황이 아주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취업자가 30만 명 넘게 늘었다는 이 숫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어떨까요? 37만 7천 명, 지난해 증가한 60세 이상 일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는 정부가 돈을 내 마련한 단기 알바 성격으로 파악됩니다. 교통안전지도나 놀이터 지킴이 같은 단순 업무를 하루 2-3시간 반복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령대를 위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줄었다지만 실제로는 일을 안 하면서 실업 통계엔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늘었기 때문입니다. 쉬었음,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 23만 8천 명이 지난해에 늘었는데 주로 60대 이상 은퇴자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지난해엔 정년이 안 된 60대 이하에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니 더 많이 일하고 돈도 더 벌어야 하는 연령층에선 일자리 개선 효과를 잘 못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지만 많은 40대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46살 김기성 씨는 2달 전 직장을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뭐 밑에 친구들도 있고 위에 분들은 또 이렇게 쉽사리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압박 아닌 압박 때문에 그렇게 그만두게 됐는데요. 다른 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열람하시는 곳도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면접을 보러 와라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지금도 뭐 충분히 일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녹록치 않다는 거는 좀 더 느끼고 있죠. 김 씨 같은 40대의 고용률은 2년 내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수도 16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 일자리가 8만 개 넘게 준 탓이 큽니다. 정부는 3월까지 40대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태 파악을 위한 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 정책도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여전합니다. 2018년 미혼 남녀 고용률 차이는 1.6%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차이가 27%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아이 기르기와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하기가 여전히 어려워서입니다. 직장맘이 퇴사를 하는 중간에 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이가 어릴 때랑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네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느껴지니까 좀 막막하고. 임신과 육아를 돕는 정책도 발표됐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까지 1년 더 보장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지만 꼬박 1년째 국회에 막혀 있습니다. 뭐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좀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싶은데.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이 지난 17일 실종된 지 벌써 나흘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구조당국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8시부터 시작한 수색 작업을 오후 4시쯤 중단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추가 눈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재개할 예정인데 현지 날씨가 변수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빠른 수색을 위해서 헬기를 비롯한 가용 수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돌아온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과 5.18 광주민주묘역을 참배하며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합니다. 어제 귀국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는 나오지 않고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을 모두 남겨달라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냈습니다. 당사자들도 이미 대검에 부서 이동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실시될 검찰 후속 인사에서 이 같은 의견들을 반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고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오늘부터는 전세 대출이 회수됩니다.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도 오늘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하루 만에 17명 늘었습니다. 홍콩 언론은 광둥성, 선전과 상하이에서도 3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바이러스가 더욱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의 한 장애인 주거시설에서 불이 나 8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체코 북서부 지역에 있는 한 지적 장애인 숙소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 한 곳에서 시작된 불이 옆방으로 빠르게 번지며 피해를 키웠는데요. 연기를 마신 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쩌다 불이 난 건지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요동칩니다. 현지 시간 19일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진앙에서 9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만큼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이후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6차례 이어졌는데요.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구조대원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에 이번엔 우박이 퍼부었습니다. 마치 탁구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호주 동부와 남부 지역 등에 몰아쳤는데요. 차량들이 파손되고 몇몇 지역에선 홍수가 나기도 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주민들에게 산사태 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우박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풍으로 약 1,0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의 산불이 진화된 것으로 알려져서 최악의 산불이 진정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는 폭설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대 76cm의 눈이 쌓여 일부 주민들은 집 안에 갇혔는데요. 워낙 많은 눈이 한꺼번에 쏟아진 탓에 캐나다 당국은 아예 제설 작업을 포기하고 제설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정전 사태까지 이어지자 도시는 혼란에 휩싸였는데요.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공기관과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구급차도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 캐나다 군인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미세먼지 상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아침 인천과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전국이 대부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출근길 평소에 3배 가까이 농도가 올라 있기 때문에 호흡기 관리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겠고요. 수요일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도 전국이 계속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요. 기온은 대체로 내일만 아침에 기온이 조금 떨어졌다가 이후에는 평년 수준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김연아 캐스터가 겨울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시청자들이 벌써 겨울이 가고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강한 추위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서울의 평균 최저 기온을 보시면 1월에 영하 6도, 2월에 영하 3도, 3월에 영상권을 회복합니다. 다음 주까지 기온 양상을 보면 아침에 대체로 0도 안팎의 기온 보이면서 2월의 평균 최저 기온보다 높고요. 때로는 이렇게 3월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다음 달 2월에 이제 다시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겨울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기상정보 계속 확인하시면서 겨울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뭐 3월 말에도 눈도 내리고 한파가 몰아치기도 하잖아요. 네, 기상 이변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요. 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재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를 하는 게 북한을 포함해 외교 분야의 성과, 그리고 또 하나가 경제 성과입니다. 새로운 무역 합의들을 SNS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언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멕시코, 또 캐나다와 맺은 무역 합의를 거론을 했고요. 또 한국과 또 일본도 언급하면서 믿을 수 없는 새로운 무역 합의다 이렇게라고 말을 하면서 이 경제 성과를 자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5일에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고 또 기존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 수정안도 상원 비준을 받은 상태고요.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간다면서 우리의 이대한 농부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을 수 없는 새로운 무역 합의들로 그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횡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스틴은 텍사스 주 의사당이 있고 또 낙농 등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인데요. 재선 행보를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판벨트인 중서부 농업지대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을 강조했네요. 네, 아베 총리가 어제 오후에 미일 안보조약 서명 6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고 또 번영을 보증하는 불멸의 기둥, 불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미일 안보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도 미일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밝혔는데요. 현행 미일 안보조약은 60년 전인 1960년 1월 19일에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 당시 총리와 아이젠하워 당시 미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서명식에는 아이젠하워의 전 대통령의 손녀인 메리 씨까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의 향연, 브라질 카니발 축제에서도 이 K-팝이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K-팝이 올해의 주요 테마에 포함된 겁니다. 현지 언론들은 우니두스 두 K-팝으로 불리는 팀의 퍼레이드가 3월 1일 오후 2시부터 상파울루 시내 빌라 마리아나 지역에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5월에 이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계기로 K-팝과 또 한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지난 17일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과 네팔 현지 가이드 2명의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되던 수색 작업은 추가 눈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단됐고 오늘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재개될 예정인데 현지 날씨가 변수입니다. 히말라야를 30여 차례 등반한 산악인 허영호 대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님.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온 국민이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실종 오늘이 나흘째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대장님께서는 히말라야를 30여 차례 등반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사고 지점도 여러 차례 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2년 전에 3월 달에 2번 이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트레킹했을 당시에는 크게 위험도가 없는 코스고요. 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갈 때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4일 정도만 걸어가면은 4,100m라는 베이스 캠프를 또 갈 수 있고요. 근데 이 계곡 자체가 V자형 네. 계곡의 협곡입니다. 아하. 근데 이 협곡이라는 게 우측에도 3,000m 높이 산이 있고요. 좌측도 3,000m 높이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났던 지역이 데오라리 지역, 바로 동쪽면이죠. 동쪽면에서 희운지리봉에서 3,000m 암벽지대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눈이 얹혀져서 사태가 나서 쏟아진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협곡이기 때문에 네. 계곡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뭐 눈사태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지리적인, 그런 지형들입니다. 네, 지형들이군요. 그리고 이 데올라리 지역에는 어떤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숙박업소 한 10여 채 이렇게 숙박업소만 되어 있고요. 마을은 하루 정도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하루 정도 더 걸어가면 촌농이라는 큰 마을 부락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계곡 자체에는 기본적인 숙소 뭐 한 2채가 있거나 히말라얀 롯지라는 데는 한 2채 정도 있고요. 여기는 한 10여 채 정도 데올라리 지역에는 있습니다. 네, 뭐 초등학생들까지도 날씨가 좋을 때는 트레킹에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예. 전문 산악인들이 히말라야를 등반한다고 했을 때 그 코스와는 분명히 다르고 뭐 다르죠.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이제 트레킹 코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 히말라야 전 지역이라는 데가 특히 겨울철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폭설이 내립니다. 항상 옵니다. 매년. 이거를 트레킹 가시는 분들이 대비를 안 하고 가시는 거죠. 등반 장비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항상 매년 에베레스트 쪽이나 이 안나푸르나 쪽에는 매년 겨울이 되면 폭설이 쏟아지면 네. 2, 3일 동안 움직이질 않습니다. 길이 다시 열려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미리 예비 지식을 갖고 다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온화한 날씨이기 때문에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산행했던 복장, 등산화 그 상태로 트레킹을 했는데 실제로는 밤사이 눈이 왔잖아요. 데올라리 지역에. 그래서 그분들이 더 올라가면 위험하겠다. 철수하는 과정 중에서 네. 뒤돌아 쓰는 과정 중에서 눈사태가 쏟아졌기 때문에 뭐 예측할 수 없이 사고가 났다고 봅니다. 네. 어제도 사흘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예. 추가로 눈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요즘은 건기여서 그렇게 뭐 눈이 많이 오거나 또 뭐 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개 이제 히말라야는 아열대 기후에다가 겨울이 되면 건기라 얘기를 합니다. 네. 건기인데도 3,000m, 4,000m는 폭설이 쏟아집니다. 항상 옵니다. 매년 옵니다. 이걸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트레킹을 하셔서 그렇죠. 항상 매년 폭설이 옵니다. 네, 제가 앞서 실종 나흘째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뭐 따져보면 만 3일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아직까지 뭐 희망은 유지되고 있고요. 예.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요. 2017년에도 그랬고 대만인 등산객이 실종됐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40 며칠 만에 구조된 적도 47일 만에 있습니다. 구조가 예. 되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그 현장을 확인해서 구조를 하는 방법이 최선일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종 47일 만에 구조된 상황도 있었고요. 또 2017년 같은 해입니다. 일본에서도 스키장에서 눈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한 고등학생이 눈더미 속에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서 구조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는 스키장 슬로프 30도 전후에서 가장 눈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러한 지역에는 눈이 그래도 소프트하기 때문에 눈사태가 덮치면 자기 공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머리 앞부분, 손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실종자 4명도 또 현지 가이드 2명도 말이죠. 휩쓸리기는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네.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네. 버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버틸 수도 있죠, 지금. 네. 빨리 구조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구조 활동이 가장 실용적이고 가능한 상황인가요? 근데 현재 구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이 필요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경찰이나 군,
포카라에 군하고 경찰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많은 부분들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일이 수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헬리콥터를 비롯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 현장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요. 예. 요즘에도 뭐 계속해서 추가 눈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 헬리콥터가 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눈사태를 유발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헬리콥터 진동에 의해서 네. 소음 때문에 눈사태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데오라리 지역에는 헬리콥터가 내리기가 부적절한 곳입니다. 전부 나무, 정글지대입니다. 그 계곡 네. 자체가. 아마 거기에 어디 가까운 곳에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해서 헬리콥터가 내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현재 실종자들이 지금 방송을 당연히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예. 대장님께서는 히말라야를 여러 차례, 30여 차례 등반하셨었고 또 뭐 눈사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목격하고 실제로 경험도 하셨을 텐데 예. 힘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직은 그래도 네. 희망을 갖고 우리 전 국민 또 현지에서 일하시는 구조대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넓은 범위 안에 수색을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수색 구조 작업이 재개돼서 무사히 다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 국민이 함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악인 허영호 대장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껌 사업에 뛰어들어 대기업을 일궜지만 자식들의 경영권 다툼과 경영비리 혐의 등에 연루돼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향년 99세로 숨을 거뒀습니다. 해방 뒤 일본에서 껌 사업을 시작한 그는 1960년대 한국에 진출해 식품과 유통, 관광업을 성공시켜 재계순위 5위의 대기업을 일궜습니다. 종업원 10명이 껌을 만들던 롯데는 현재 계열사 95개, 자산 규모 115조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 5대 그룹의 창업 1세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한일 양국으로 가며 사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경영권 문쟁으로 말년은 편치 않았습니다.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은 장남 신 전 부회장과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두 아들과 함께 경영비리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하기도 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고요. 민주당은 어떻게든 그 기간을 길게 끌려고, 공화당은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길게 끌고 싶어하고 공화당은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제적의원 100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요. 네. 지금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45석이고 무소속이 2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원이 이제 뭐 네. 만약에 간다 손 치더라도 공화당에서 반란표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역 대통령이고 같은 집권당이고 그리고 한 그 편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리고 지금 그 어떤 탄핵이 굉장히 뜨겁고 명백하고 굉장히 큰 죄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3분의 2가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음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지금 뭐 장외 공방이 치열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과 공화당 쪽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끌고 싶다는 거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거는 혐의가 탄핵 사유가 아니다, 정치적 성격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어느 그 특정 정당을
그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이걸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올해 이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와 이제 상원의원 3분의 1 그리고 이제 하원의원을 다 뽑는 큰 선거인데 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요란하게 트럼프의 실정을 부각하고 트럼프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네.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에 타격을 주자는 게 민주당의 지금 네. 생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가고 많은 증거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많은 증인이 나와서 트럼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정치 행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트럼프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혐의가 이건 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죠. 네. 이제 내일부터 탄핵 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보면은 법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탄핵 소추한 위원단이 왜 탄핵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법정으로 보면 검사죠. 그럼 이제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심리를 하는 미국 상원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서로 이제 질의를 하고 또 응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굉장히 길게 하는데 네. 지금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날이 네.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은 트럼프가 국정연설하는 날입니다. 네. 신년 국정연설이죠. 올해 어떻게 하겠다. 올해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지만 올 연말까지 대통령 임기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끝내서 굉장히 이제 개운한 모습으로 국정연설을 하자는 게 아마 그 백악관과 공화당의 날짜 세우기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만약에 밀게 되면은 네. 지금 뭐 무슨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화당이 너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2월 4일 전까지는 끝내자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월 4일 전까지 끝내면 최단 기간 또 심판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에 또 너무 유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난번 빌 클린턴 대통령이 5주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4일 이전에 끝낸다면 이제 그 최단기간이 되는데요. 그럼 이게 얼렁뚱땅 심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3분의 1도 그리고 이제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이번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거죠. 선거만 지금 생각하면서 다양한 전략 전술 그리고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증인으로 누가 서서 어떤 얘기를 하냐도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볼턴은 굉장히 좌고우면하지 않고 네. 앞으로 가는 직선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관찰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해고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벼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의인으로 등장하는 걸 막자.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오면은 다른 주요 정의인을 빼는 그런 절차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의석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민주당이 바라는 그런 수많은 정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나와 있는 게임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민주당은 지금 대선 주자가 결정을 안 된 상태인데요. 네. 12명이 뛰고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상원의원입니다.
상호내연으로 있으면서 이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못하죠.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찾고 서로 공방을 벌였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정언을 통해서 트럼프의 단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달 9일에 아카데미상 수상작들이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요. 올해 유독 이 시상식을 기다리는 건 영화 기생충 때문입니다. 이를 앞두고 외국어 영화로 처음으로 미국 편집감독조합 편집상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까지 받으면 봉준호 감독이 또 뭐라고 수상 소감을 말할지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이미 50개가 넘는 상을 받은 기생충이 트로피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미국 편집감독조합에서 주는 편집상으로 영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에 처음으로 주어진 상입니다. 화려한 수상 이력만큼이나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도 늘 화제인데 미국 매체들은 아카데미상을 받으면 또 뭐라고 말할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봉 감독은 수상 소감을 따로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짜고 대신 나는 유리한 게 Without her, I can do nothing. Oh, now I'm speaking English. Oh, crazy. 첫 문장을 통역할 동안 다음 말을 준비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재치 있게 답했습니다. 추천작들을 놓고 심사 후 상을 주는 여느 영화제와 달리 아카데미상은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 8천여 명의 투표로 수상작을 가리기 때문에 선거운동 같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중부에 있는 아주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쌍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5개월째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9개 영화 가운데 기생충, 조커, 1917 등 5편이 수상권에 들어있다고 봤습니다. 시상식 기간에 화제몰이를 하고 있어 1위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카데미상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극영화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오늘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인천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기질 나쁨 수준 보이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3배에 가까운 5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와 남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광주와 대구는 8도가 되겠고요. 북한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쌀쌀한 가운데 중강의 경우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 목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이 지난 17일 실종된 지 벌써 나흘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구조 당국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8시부터 시작한 수색 작업을 오후 4시쯤 중단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추가 눈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재개할 예정인데 현지 날씨가 변수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빠른 수색을 위해서 헬기를 비롯한 가용 수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내로 들어온 안철수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과 5.18 광주 민주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합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하루 만에 17명 늘었습니다. 홍콩 언론은 광둥성 선전과 상하이에서도 3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바이러스가 더욱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